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한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습과 관련해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보름 동안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을 공개하며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엔 SLBM을 저수지에서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리는 날이 올 수 있다며 원색적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팔순 생일을 맞아 모인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보일러 연통에서 가스가 누출된 걸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첫눈이 강원도 설악산에서 지난해보다 9일 빨리 관측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전국이 10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 자리를 사상 처음으로 대만 TSMC에 내줬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살 김주영이 2달 만에 다시 정상에 올라서며 PGA 투어 2승을 달성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세운 최연소 2승 기록보다도 빨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크림반도, 예전에는 영어식 발음으로 크리미아 반도라고 했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땅이 됐다가 지난 2014년 러시아에 강제로 합병되었습니다.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땅을 잇는 크림대교는 개통 당시 푸틴이 직접 트럭을 몰고 이 다리를 건널 만큼 대단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트럭 폭발 사고가 일어나 다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폭발의 배후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비롯한 대도시에 70여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가 더 짙어졌습니다. 먼저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근 우회도로에선 굉음과 동시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공습에 혼비백산한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현지 시간 오전 8시 15분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면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전했습니다. 특히 월요일 출근 시간을 겨냥해 정부 청사 등이 밀집한 키이우 중심부를 노렸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본격적인 피해 보복에 나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실제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지목하면서 또 테러를 하면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공습이 수도 키이우뿐 아니라 르비우와 드니프로 등 주요 8개 지역 11개 기반 시설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모두 7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41발을 격추했다며 러시아의 공격이 전 방위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재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습으로 우리 교민과 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감행된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Спеціально обрали такий час і такі цілі, щоб завдати якнайбільше шкоди.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을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현재 공습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규모로 봤을 때 사상자와 사회 기반 시설 파괴 등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재보복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SNS를 통해 자신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러시아에 되갚아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수도 키이우에 있는 삼성 현지 사무실 건물도 인근에 떨어진 미사일 충격에 의해 일부 파손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러시아 공격으로 우리 교민과 기업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곧바로 보복 공습에 나선 것은 크림대교 폭발로 러시아의 보급로가 치명타를 당해서 러시아군 전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다리가 붕괴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18km 길이의 크림대교. 러시아가 5조 원 넘게 쏟아부어 만든 강제 병합의 상징입니다. Крымский мост – это такая, знаете, это был визуальный символ, а Крымская весна – это вершина,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путин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5월 개통식 때도 본인이 직접 트럭을 몰았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러시아 땅을 되찾겠다는 야망을 가진 푸틴에게 크림대교는 어머니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В раз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эпохи, еще при царе-батюшке, люди мечтали о том,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этот мост. 푸틴은 이번 폭발을 단순히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푸틴을 조롱하듯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대교 폭발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В день народження Путіна йому було 70 років і, власне, я чекала подарунку від ЗСУ. Це життя, хай вибачає диктатор нас. CNN은 푸틴의 이미지 손상은 복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 악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러시아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푸틴이 전술 핵무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외신들은 크림대교 폭발이 푸틴의 잘못된 결정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달간의 잠행을 깨고 최근에 이딴 도발과 관련한 메시지를 냈는데 핵심은 지난 2주간에 걸친 7차례 미사일 도발을 자신이 직접 지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낸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구민성 기자가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 핵운용부대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술 핵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최근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투기들의 시위성 비행을 모두 직접 지휘했다는 건데 김 위원장의 동선 공개는 한 달 만입니다. 북한 매체는 도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KN-23과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 폭발과 직접 정밀 및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도 여전히 대화를 운운하지만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최근 도발의 책임을 한미로 돌렸습니다. 한미일 또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그간에 준비됐던 미사일을 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도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동행한 리설주가 김 위원장 옆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귀를 막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현지 시찰에 동행한 적은 있지만 미사일 발사를 같이 지켜본 건 처음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은 7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우리 주요 항구와 비행장 같은 특정 공격 목표까지 거론하며 전술핵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물론 위협의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긴 합니다만 그냥 듣고 지나칠 수준은 넘어선 듯합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보름간 7차례의 도발이 전술 핵탄두 탑재 실험이었다며 예정된 궤도를 따라 설정 고도에서 정확히 기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 운영 체계의 믿음성을 검증 및 숙달하는 한편 지난달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언제 어디서든 전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북한은 또 지난 도발이 남한의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남한의 비행장, 지난 9일에는 주요 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대구 강릉의 공군 비행단이나 레이건함이 입항했던 부산항 등을 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일본을 가로질러 4,500km 비행거리 궤적이 그려진 화면을 보고 있는 김 위원장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 탄도미사일이 서북부 저수지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는데 저수지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합참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잠수함 기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긴 주로 감시 대상이니까 언제 어디서 쏘는지 인지가 안 돼서 무서운 거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미니 SLBM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염두에 둔 변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북한의 이번 연속 도발에는 이례적으로 전투기까지 대규모로 동원됐습니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미국 핵 항모까지 동원해 도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건데 이 훈련이 주목을 끄는 건 대북 제재로 기름이 부족한 북한이 어떻게 전투기를 150대나 한꺼번에 띄울 수 있었느냐는 점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군 도발에 우리 군은 처음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띄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 비행대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며 전투기 150여 대의 동시 출격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사상 처음이라고 소개한 대규모 항공 공격 훈련은 미국 핵 항모가 동원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겨냥한 겁니다. 신형 공중무기 체계들의 시험 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황해도 일대에서 특별 감시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번엔 10배가 넘는 규모로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우리 군도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띄워 맞대응했습니다. 올 초 40대가 배치 완료된 F-35A가 대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 공군력의 압도적 격차와 만성적 석유 부족에도 북한이 무리한 공중 도발을 한 것 자체가 보다 정밀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략 예비 물자를 항시적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받는 원유의 상당수를 군수 물자로 돌리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수십만 톤의 원유를 무상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최근 화물선을 개조해 올 초에만 45만 배럴 규모의 정유 제품을 밀수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V조선 김조우입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세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 걸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고 한 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적인 친일몰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군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기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까지 보조를 마쳤습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할 경우에는 일본의 군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자 진보 진영에서도 과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자꾸 극단적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엉뚱한 대로 흐르는 정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극단적 친일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전 세계적인 긴축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와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까지 받으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난 석 달간 8%나 하락했습니다. 달러를 제외한 31개 주요 통화 중 세 번째로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돈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홈페이지에선 2,000원에서 2,500원에 살 수 있는 이모티콘. 그런데 달러로 계산되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3,000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영향입니다. 얼마 안 되더라도 계속 쌓이면 또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불만이. 석 달 전 1,3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엔 1,412원으로 8% 넘게 올랐습니다.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8% 넘게 떨어졌단 건데, 주요 31개국 통화 가운데 아르헨티나 페소, 뉴질랜드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러시아 루블과 브라질 헤알 등은 오히려 가치가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에 비해 최대 0.75%포인트나 높다 보니 이자를 더 쳐주는 곳으로 현금이 몰리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강력한 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무역 수지 적자 악화, 그리고 중국 경기의 향후 부진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우리 통화 가치의 하락 우려가 더욱 커져 있는 것으로. 여기에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원화에 대한 선호 심리를 더 낮출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 자리를 대만의 TSMC에 내준 데 이어서 다른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와 손을 잡은 것 역시 큰 악재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반도체 매출액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TSMC의 3분기 매출은 28조 7천억 원으로 직전 1위였던 삼성전자와 2위 인텔을 뛰어넘었습니다. TSMC의 매출이 삼성전자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주문을 독식한 영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삼성전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신흥 강자인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의 YMTC, 일본의 키옥시아가 삼성의 고객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YMTC의 낸드를 채용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3분기 삼성전자는 어닝쇼크급 실적 부진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삼성의 주력인 D램 가격도 하반기 3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제조 장비들의 수명이 다했을 때 새로운 첨단 공정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미중일 3국의 반도체 압박에 미중 공급망 갈등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K반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검찰이 쌍방울의 자금 흐름과 성남FC 후원금 그리고 위례 대장동 사업 의혹까지 동시다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향은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서영일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 대가로 쌍방울 측과 대북 사업을 함께 추진한 것으로 보고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의 관계를 알았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은 성남시 실무자 공소장에 두산이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을 기부하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공소장엔 이 대표 이름이 30회 넘게 등장해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성남FC에 기부금을 낸 네이버와 분당차병원 등 다른 업체 5곳도 압수수색해 조만간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18번 거명했습니다. 결국 이들 수사의 칼끝이 점차 이 대표 쪽을 가리킨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사 성패는 검찰이 의혹 당사자와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를 얼마나 찾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하루가 다르게 날이 추워졌죠. 오늘은 특히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이 설악산과 지리산 등지에서는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일부 도심에는 한낮에 우박까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이 10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해발 1700m 설악산 자락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눈꽃이 핀 나무가 거센 눈보라에 연신 휘청거립니다. 오늘 새벽 설악산 두천봉과 화천 광덕산, 지리산 천안봉에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초속 20m 정도 불었거든요. 그럼 24도보다 더 추워졌을 수도 있어요. 무주 덕유산에는 올 가을 들어 첫 상고대가 맺혔습니다. 수리치꽃도 빨갛게 물든 단풍도 추위와 강풍이 만든 얼음꽃으로 변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습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개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9도, 대전 14도, 부산 19.1도에 머물렀습니다. 평년보다 10도 낮았고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 평택과 화성 일대에는 지름 4mm 크기의 작은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불고 날씨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저는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왔어요.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집니다. 서울 7도, 강릉 9도 등 전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수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진 뒤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 건강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한겨울이 돼야 나타나는 독감 환자 수치가 10월 초인 지금 이미 한겨울 수준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걱정인데 영유아 사이에서는 독감의 일종인 메타뉴모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방역 조치가 완화돼서 올 겨울까지 코로나와 호흡기 감염병들이 동시 유행하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후 의심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9월 5째 주 기준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1명으로 한 주 만에 1.4배 늘어났습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도 작년 같은 기간의 3배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고 또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엔 한 건도 없던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환자가 296명에 달합니다. 주로 6에서 12개월 영유아에 전파되는데 기침과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하나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영유아들에게 메타뉴모라든지 그동안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 빈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981명으로 98일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달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6일 연속 100명 미만입니다. 하지만 올가을 코로나가 재유행할 경우 멀티데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자 등은 독감 접종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미크론용 개량 백신 추가 접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팔순 노모 생일을 맞아 모였던 일가족 가운데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1명은 중태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사용한 보일러의 연통에서 가스가 누출된 걸로 추정됐습니다. 보일러 사용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셔야겠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합동감식반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집 외벽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새 나옵니다. 보일러 연통은 그을음으로 꽉 막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A씨와 딸, 사위, 손녀 등 5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 A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8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보일러를 틀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전기장비를 사용하는데 이 친척들이고 딸내미 들어오니까 또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 틀어야 되죠. 경찰 조사 결과 보일러 연통은 막혀 있었고 보일러와 연통 이음새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는 없었고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창문도 닫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내일 연통을 분해해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보기나 뭐 이런 거는 설치돼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거는 없었어요.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가스보일러 사고로 55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개천절 연휴 때도 3만 명가량의 집회를 벌여서 일대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는데 이 공휴일마다 반복되는 집회에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박한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집회 참가자는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건데 3일 개천절 집회 때와 비슷하게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최근 토요일 등 주말은 물론 개천절과 한글날 등 주요 공휴일에도 집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진짜. 아니 광화문이 자기들 것도 아니고 매주 이렇게 집회를 하면. 집회가 열릴 때마다 교통 혼잡은 불가피한 상황. 오늘 집회로 세종대로 남대문 방향은 4차선이 전면 통제됐고 종로 방향은 2차선만 운행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나올 때마다 막히고 원래 10분 거리를 지금은 3, 40분에 가고 있어요. 대형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집회 소음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러 왔는데 조금 소음이 있다 보니까 집중이 좀 안 되고. 매주 반복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서울 주택가 산책길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시민이 황급히 피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멧돼지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8일 새벽 1시 서울 홍제천 산책길. 주차된 차 옆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더니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남성을 보고 갑자기 달려갑니다. 황급히 전봇대 뒤로 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쪽으로 좀 뛰어와서 저도 도망갔습니다. 승용차 범퍼 그 높이까지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멧돼지가 나타난 곳은 북한산 자락 초입으로 포획틀 주변으로 이렇게 멧돼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발자국이에요? 주변에 산이 많은 서울 홍제천 주변은 종종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이 불안에 떱니다. 팔레증이라고 있거든요. 버스 지나가면은 두 마리가 뚝 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쪽에서 수시로 나와요. 특히 10월부터 번식기가 되고 산속 먹이도 부족해 마을로 많이 내려오는데 이 때문에 10월에서 12월 사이 연중 멧돼지 신고 40%가 집중됩니다. 산에서는 이제 겨울이나 되면 먹을 게 줄어드니까 인가 쪽으로 내려가서 음식물이나 이런 걸 버리는 냄새 맡고. 전문가들은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소리를 지르는 등 자극하지 말고 가까운 나무 등으로 몸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지갑 속 카드가 열쇠 꾸러미를 밀어낸 지 오래입니다. 아파트 현관문도 교통카드도 작은 카드 하나만 있으면 무사 통과죠. 카드 속에 든 작은 칩이 무선 주파수로 정보를 주고받는 RFID 기술 덕분인데요. 이 칩을 복제해주는 기기를 저 같은 일반인도 쉽게 살 수 있어서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집니다. 소비자 탐사대 정은하 기자입니다. 카드만 있으면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지하철 탑승도 무인 점포 물건 계산도 손쉽게 해결됩니다. 편해요. 너무 편했어요. 모두 무선 주파수로 정보를 읽어내는 무선 인식 시스템 RFID 기술이 일상 곳곳에 확산된 덕분입니다. 동전 크기 RFID 칩만 넣을 수 있으면 카드는 물론 열쇠고리, 휴대전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갑 속 RFID 카드가 하나 둘씩 늘어나자 카드 속 RFID 칩을 작은 키나 스티커로 모으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현관 카드나 음식물 쓰기 카드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핸드폰에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손목에 차고 이제 나가서 이제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 이제 공동 수리문에 이렇게 찍고 들어오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건 RFID 복제가 쉽기 때문. 웬만한 것들은 다 스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엔 RFID 복제기 판매글과 사용법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17,281개나 돼요. 복제가 쉽다 보니 악용 사례도 잇따릅니다. 지난해 한 대학 여학생 기숙사 RFID 출입증을 복제한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고 3년 전엔 30대 남성이 여직원 집 현관 카드를 복제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도 RFID 복제 관련 규제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 쇼핑몰이나 이런 데 이제 오픈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사만 하는 거라서요. 전문가들은 RFID 복제 허용 기준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누구나 쉽게 복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해외에서는 그걸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산다든가. 편리를 위해 개발된 RFID 기술이 무분별한 복제 기술에 노출돼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정은하입니다. 이 서민을 위해서 전세금 등의 반환 보증을 맡아주는 공기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이 회사의 사장이 국감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근무 기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장을 간 걸로 신고됐는데 출장 보고서도 엉망이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권영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근무한 일수는 356일입니다. 그중 59%에 달하는 211일이 출장이었습니다. 권 사장의 출장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절반 넘게 집중됐습니다. 또 재임기간 맞이한 대부분의 공휴일 앞뒤에는 출장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지역 업무량이 늘면서 관련 출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숙박비가 발생한 출장은 출장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권 사장의 출장 보고서에 기재된 출장 목적의 대부분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출장 결과 보고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원의 경우 보안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입장이지만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출장 전후 보고 시에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함에 따라서 적절하고 필요한 출장이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코로나19로 불필요한 국내 출장을 자제하라는 규정이 실시된 이후에도 매년 4급 팀장급 이상의 출장 건수와 출장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 음식점 가서 김치 더 달라고 하자니 입 안 떨어진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끝없이 치솟던 배추 가격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배추가 나오는 이달 말에는 평년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경매장. 수도권 각지로 실려갈 배추가 트럭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제 막 수확이 시작된 준고랭지 배추입니다. 고랭지는 1000m 이상, 중고랭 500m, 그 다음에는 이제 야지. 여름철 판매되는 고랭지 배추는 폭우와 가뭄, 태풍까지 겹치며 가격이 폭등했지만 출하 시기가 늦은 중고랭지 배추는 영향을 받지 않아 수확이 양호합니다. 배추 도매가도 지난달 초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평년보단 비싸지만 10월 말 가을 배추가 출하되면 값이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3,617헥타르로 평년보다 1.3% 늘었습니다. 가을 배추는 지금 면적도 늘고 작황도 평년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을 되면 배추는 좀 많이 늘 거예요. 소비자들에겐 아직 비싼 가격이지만 김장에 큰 부담은 덜었습니다. 전에보다는 많이 내렸어요. 근데 좀 사기에는 아직은 비싸서 손 못 대죠. 이제 앞으로 김장철 올 때는 조금 내리겠어요. 농식품부는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 마늘 등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을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연말 세금 정산할 때 홈택스라고 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쓰고 있죠.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자주 일어나 불편하다는 불만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홈택스 상담 위탁 업체가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고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바 있죠. 그런데 국세청이 최근 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을 속여 나라 돈을 빼돌리는 업체를 정작 형사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광희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 위탁업체 A사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근무 인원을 속여 국세청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출석부에다가 퇴사자 이름을 쓰게 하고 휴가자를 로그인시키고 뭐 이렇게 마치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정황이 계속. 문제는 20억 원의 국가 예산을 고의로 빼돌렸는데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선 국감에서 제기됐던 국세청과 A사 합작회사 사이의 유착 의혹 때문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A사의 합작회사에 홈택스 관리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바뀌지 않고 낙찰률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유착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공정한 입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년 연속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 정보가 없이는 가능한 겁니까? 공개 경쟁 입찰도 하고 민간위원 평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지만 2018년 국세청의 예정 사업비와 낙찰액의 차이는 불과 0.4%포인트로 사실상 낙찰 예정가로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입찰은 조달청의 소관 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가족 문제가 요즘 세간의 화제입니다. 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검찰 조사실에서 박수홍 씨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의 허점을 노리는 거란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여기서 친족 상도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도 생소한 말입니다. 네, 친족 상도례.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친족 간 도둑질에 관한 특례입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국가가 형벌하기보단 1차적으로 가정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예. 부모, 자식과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은 처벌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돈을 가져간 거라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횡령 주범이라는 박수홍 씨 아버지의 주장대로라면 큰아들을 방어하는 동시에 직계혈족인 자신도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처벌을 안 받거나 받더라도 가벼운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게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 해에 800명 정도에 이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아서 문제인데요. 주로 노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훔치거나 또 지적 장애가 있는 친척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상당히 동양적인 정서가 반영된 법 같긴 하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입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웃 일본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우리보다 좁거나 면제 조항은 없는 등 모두 우리보단 가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이런 법이 없습니다. 박수홍 씨 가족 논란을 계기로 이참에 우리도 이 법 아예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게 1953년입니다. 이 변화한 가족 관계와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예.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재산권도 개별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친족 상도례법이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하지만 법을 없애기보단 절충안을 찾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노인일 경우 또 사기 횡령 등 범죄 해악성이 심각한 경우는 친족 상도례 적용을 제외하자는 거죠. 예. 또 가까운 가족 역시 무조건 처벌을 면제해주기보다 친고죄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비해서 도저히 이 행동은 그 가정 내부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고 본다면 국가 공권력이 그때서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서의 형면제 규정을 친고죄 규정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가족의 형태나 사회 분위기는 어쨌든 이 법이 요즘 시대와 잘 안 맞는 법인 건 사실인 것 같군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받던 여성이 의문사하면서 촉발된 이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이 해킹당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불길에 휩싸이는 영상이 방영됐고 붉은빛으로 물든 테헤란 분수대 사진도 SNS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의 뉴스 시간. 화면에 갑자기 가면이 나오더니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불길에 휩싸인 채 등장합니다. 그 아래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 체포됐다 숨진 마흐사 아미니를 포함해 여성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1초) 동안 방영된 뒤 비춰진 진행자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이버 공격 주체로 지목된 알리의 정의라는 해커 조직은 거리의 무고한 피를 위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분수대의 물이 빨갛게 물든 사진도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익명의 예술가가 물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다며 이란 정권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위가 4주째에 접어들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연대 시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Alles helpt. Als alle landen helpen en hun menigte brengen, dan hoop ik dat allemaal goed komt en Iran verandert. 프랑스 등 서방에서 자국민 철수령을 내리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 당국은 여전히 인터넷을 차단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코로나 이후 공연계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이 배우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체험형 공연도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각국의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공연장. 그런데 한편에선 관객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관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몰입형 공연 그랜드 엑스페디션입니다. 2018년 영국에서 초연한 이래 큰 호응을 얻고 마침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관객은 영국과 일본, 브라질 등을 여행하며 춤과 노래를 감상하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습니다. 관계를 쌓아가면서 브라질에서는 같이 춤도 추고 관객들이 점점 마음을 열 수 있게 저희 배우들도 차근차근 조금 다가가지 않나. 투명한 수조를 사이에 둔 배우와 관객이 손을 맞댑니다. 머리 위에선 배우들이 와이어를 타고 내려옵니다.
푸에르자부르타에는 별도 객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객은 공연장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관람하고 배우들과 함께 춤추며 공연에도 참여합니다. 벽과 천장, 공중까지 모두 무대가 되면서 공연장은 흡사 클럽을 방불케 합니다. 보는 것을 넘어 체험하는 몰입형 공연이 공연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사 갈 때 아내가 버리고 갈까봐 남편이 제일 먼저 트럭에 앉아 있는다는 우스개가 있죠. 그런데 이미 공자 시대에 이사하면서 아내를 잊고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잊은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별것 아니다. 더 심한 자는 자기 자신까지 잊는다. 비슷한 우리 민담도 있습니다. 건망증 심한 남자가 길을 가다 만난 스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답니다. 시주하러 간다고 대답하다 지친 스님이 주막에서 잠든 남자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남자가 머리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스님과 둘이 잤는데 지금 여기에 스님이 있으니 나는 대체 어디로 간 건가? 조선 후기의 문장가 유한주는 건망증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천하의 근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잊을 만한 것을 잊지 못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한미일 동해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인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선택적인 건망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세 나라의 동해훈련은 이렇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 나라 정상이 역대 최고 수준의 안보 군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세 나라 이지싸움이 공개 작전을 진행했죠. 이번 훈련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극단적인 친일의 원조라는 얘기인죠. 혹시 이번 비판이 문재인 정부나 당시 민주당을 향한 게 아니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체 어디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표는 왜 독도 인근에서 하느냐고 했지만 훈련 장소는 독도에서 185km, 일본 본토에서는 120km 떨어진 공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친일 딱지가 만병통치라고는 해도 안보에까지 이렇게 붙이려 드는 게 그리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보름 사이에 미사일을 7차례나 쏘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선제 공격을 법으로 정한 데 이어 전술핵 탄두 탑재 훈련을 직접 지도해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7차 핵실험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 대표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금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건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군사훈련을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공자는 나라를 망치는 큰 망각증을 가리켜 자신을 잊어버리는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척하고 한물간 친일 딱지는 어김없이 되살려내는 망신의 병이 이 어수선한 가을에 더욱 깊어갑니다. 10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극단적인 건망증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무엇보다 바람이 매우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비는 오늘 중으로 그치겠지만 바람은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보다 강도가 약해질 뿐이고요. 찬바람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외투가 필수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더 춥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소 추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대전과 전주가 9도, 안동은 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도 올라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10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